시간 축은 내년 한 해를 그냥 놓고 내년 한 해인데 저는 핵심적인 과정은 올해 상반기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제 재료들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그걸 또 선반영해놓고 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고게 빠지는 과정에서 채권은 자본 차익으로 거둘 수 있는 기대수익이 있는데 주식시장도 저는 내년에 침체가 오지는 않을 거라 보기 때문에 주식도 나쁘지는 않을 텐데 근데 다만 딱 하나 포인트는 금리가 다시 미국 10년이 5자까지 봤던 게 4를 뚫고 내려오려면 이건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되냐. 그리고 내년에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할 때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물가가 안정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기가 나빠진다는 걸 인정. 그 물가가 식는 거의 전제 조건이 경기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 경기가 안 좋은 걸 인정하면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배드 이주 굿이다 라고 지금 주식들을 사고 계신데 현재까지는 사고 계신데 과연 내년에 10년짜리가 4자를 깨고 3%대 들어올 때 그때도 금리 빠지니까 계속 좋아야지. 그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투자하시면서 매크로를 아주 딥하게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한 번은 겪어야 돼요. 나쁜 건 나쁘다. 그래서 주가가 뭐 폭락할 거냐? 아니요. 이번 3분기 정도 조정 정도밖에 생각 안 합니다. 대신 제가 드릴 얘기의 핵심은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는 시점도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채권 금리가 얼마나 빠지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올해 특히나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으셨다고 하면 내가 돈을 번 주식이 내년도에 경기가 나쁘다라고 해서 금리가 흘러내릴 때도 좋을 수 있느냐. 주식시장 안에서 테마라고 하죠. 띠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미국이 3분기까지 금리가 올라갈 때 S&P 500이 확 치고 올라갔거든요. 경기가 좋다고. 그럼 경기에 민감하고 전통 레가시 주식이라는 그런 업종들이 3분기에 좋았는데 거기서 혹시나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올해 돈을 벌었어. 근데 내년에도 금리가 더 빠지면 주가가 나쁘지 않겠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주식을 계속 들고 가신다? 아니요.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도의 갈아타기는 필요하실 거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올해는 좀 이게 연말 돼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M7, 뭐 매그니피선트 7종목이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좋을 거냐, 아니면 좀 확산으로 갈 거냐 이런 문제들이 좀 어쨌든 궁금한 부분인데요. 일단 그 부분만 좀 압축해서 한번 말씀하신다면. 어디까지나 전 채권 전략가를 이해해 주시고 그냥 곁다리로 그래도 금융시장 안에서 그냥 훈수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저는 진짜 바이어스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종목들이 하나도 없고. 그 주식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가치주 레가시 주식이 아니었고요.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이 특히나 성장적 가치주 사이에 애매한 퀄리티 주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꿈과 희망의 주식이었는데 그 주식들이 지금 실제로 수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아까 ROE가 높은 회사들 뭐 거기에 해당이 되면서 이 퀄리티 주식 자체는 생각보다 뭐 시장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인덱스가 나쁠 때도 걔네들이 퍼포먼스가 괜찮았고 그 대신에 이제 걔네들이 그동안 갖고 왔던 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기대가 유지가 안 되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그것 때문에 좀 노이즈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런 회사들은 뭐 절대적인 매그니피센트 7은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데 아까 얘기드렸던 진짜 전통적으로 괜찮았던 주식들 경기가 괜찮다고 생각보다 뭐 예를 들면 뭐 금융이라든지 특히 뱅킹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도 요즘 뱅킹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런 데 따르는 이제 금리도 빠지는 거에 대한 그런 스타일이 변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일부 제가 이런 것까지 얘기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유럽에서 이제 루이비통 그 헤네시보다 더 커진 주식이 노보노디스크 같은 그 제약회사 같은 데서 테마가 생겼잖아요. 그런 쪽에서 꿈과 희망이 또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확산 쪽을 좀 보는 쪽이고요. 금리가 낮아졌을 때는 뭐 그 금리가 아주 완화적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전폭적인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지만 한숨 돌리는 단계에서 주식시장이 좀 잘 나가는 애들 위주로 경기 민감했던 주식으로 좀 쏠렸던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 초에도 금리가 좀 숨고르게 할 때 성장주들이 좀 아웃퍼폼 하다가 3분기에 조금 그 스타일이 바뀌었다가 최근에 다시 좀 기대가 넘어가거든요. 저는 그런 쪽에서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된다. 제가 뭐 업종 종목까지 얘기 드리긴 그렇지만 그래서 아까 이렇게 얘기 드린 거예요. 올해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은 그 주식이 계속 좋을 거냐에 대한 의심을 해야 되고 올해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손해를 봤다는 분은 버티셨다면 내년에 그 버틴 거에 대한 조금 뭔가 보상을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채권 전문가로서
위험 투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이게 금리가 내린다는 건 아무래도 이게 장기물 쪽에 투자하시는 그 집단 이성은 이게 지금의 이 경제가 이 속도로는 더 이상 못 가고 내년에 뭐 상반기 되면 좀 약간 리세션 냄새도 약간 날 거고 그 냄새가 얼마나 나은가에 따라서 주식 시장도 금리 내렸다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맞아요. 이거는 실적에도 영향을 주고 매크로 쪽 뭐 그거는 결국은 주식 시장이나 위험 자산은 뭐 이렇게 매크로나 실적을 벗어나서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간으로 보면 이게 뭐 아주 강한 리세션 뭐 이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연간으로는 뭐 소프트 랜딩 비슷하게 간다 하더라도 네. 2분기나 뭐 그 무렵에는 이게 좀 고용도 좀 더 타격을 받고 소비도 좀 눌리면서 기업들이 좀 이 사람 자른다는 얘기도 좀 나올 거고 실적도 좀 많이 나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는 그 배드 이즈 굿일 수 있을까? 그때는 아마 배드 이즈 배드일 것 같은데 그게 선반영하는 시점에 오히려 사버리자 뭐 이런 쪽으로도 뭐 좀 이제 갈 수 있겠습니까? 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은 고민하는 게 단기간에 금리 네. 빠졌다고 위험 선호가 좀 세게 들어와가지고 네. 지금 이게 과연 추세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싸다 비싸다를 따질 때 싸다라고 말하기 좀 힘든 상황이 네. 좀 된 것 같아요. 그런 네. 과정에서 이제 좀 음, 더 싸질 수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주저앉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주저앉으려면은 올해 바이든이 뿌려놓은 이 재정의 씨앗이 올해 미국에서 예. 단일 고용 중에 제일 많이 늘어난 분야가 뭔지 아세요? 뭐 정부 쪽입니까 혹시? 아, 되게 잘 짚으시네요. 구체적인 숫자도 못 봤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좀 애널리니까 예. 그런 매크로 숫자를 기억하는 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동안은 레저 여가가 월 6만 명 이상의 가장 왜냐면 락다운 풀리고 나서 서비스업이 제일 좋았는데 맞아요.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고용 상태에서는 월로 이제 레저 여가가 5만 명이 안 되는 수치로 민간 고용은 확 떨어지고 방금 예. 얘기하셨던 정부 고용이 월 5만 5천으로 제일 사람을 많이 뽑았습니다. 근데 그 월로 5만 5천씩 뽑을 때 그 반이 뭐였는지 아세요? 주정부입니까? 아, 연방정부? 연방정부도 거의 연방정부일 것 예. 같은데 왜냐면 교사를 많이 뽑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락다운이 풀리면서 그런 비어있는 근데 제가 이걸 좀 강하게 얘기 드리는 게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 경제가 되게 자생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착각한다고 제가 함이 반부로 예. 얘기 드리는 게 아까 재정의 소비 기여도들도 분명히 조금 뭐 구체 네. 막 숫자들을 뭐 가구도 얼마를 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는 그 좋다는 고용 시장에서도 최근에 이제 당장 이번 10월 고용이 왜 안 좋게 평가를 받았냐면 예상치보다 일자리도 더 늘었지만 15만 명 중에 5만 명이 정부 고용이었어요. 그조차도 정부가 책임져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이 우리가 정부만 믿고 살면 뭘 걱정하고 살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런 게 내년도의 경제에 대한 탄력이나 기대들을 좀 낮추는 데 영향을 줄 거다. 그리고 그조차도 올해 무리하게 썼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내년에 더 쓰겠지. 뭐 공화당은 내년에 선거 안 치릅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안도 지금 임시 예산안으로 지금 넘기면서 내년 1월 달에 진검승부도 해야 되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저는 내년도 경제가 올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네, 미국 혼자 좋았습니다. 제조업 기반 국가들은 전혀 뭐 우리나라, 중국, 독일 올해 유일하게 좋았던 선진권역은 미국하고 일본이 있죠. 근데 일본은 또 유일하게 완화 정책을 유지했으니까. 근데 미국만 좋았는데 내년에는 미국 주도하에 생각보다 경기가 좋을 수 있을까? 선거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역사적으로 선거가 있던 해 주가가 좋았던 경우가 드뭅니다. 오히려 역으로. 네. 지금 아까 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3분기 때 그 장기물이 많이 올랐던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구조적 요인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성장률이 좋았다. 그렇죠. 자극적인 네. 정책이 좀 서포팅한 게 네.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뭐 중립금리가 올라왔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수급의 구조적인 뭐 이 요인이 앞으로 장기간 갈 거다. 얘네들이 무슨 수로 뭐 재정 적자를 어떻게 줄여 나가겠어. 뭐 이런 어떤 것들보다는 그냥 성장률이 워낙 좋아서 이렇게 잡아당긴 거고. 맞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 가면 결국 이제 다시 되돌림이 나타날 건데 그거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가장 극단적인 것 같은데 내년 말까지 가도 뭐 4.55% 뭐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던데 우리 윤 파트장님께서는 사실 그런 어떤 구조적 요인은 세상이 그렇게 많이 급하게 안 변했다. 그냥 좀 크게 보면 우리가 좀 예전 팬데믹 이전하고 이렇게 크게 뭔가 이렇게 달라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사람 무리수 성장 그다음에 여기서 물가가 이렇게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지.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올해 만약에 정부가 돈을 쓰지 않았으면 그냥 민간 그대로 내비뒀으면 인플레이션도 지금보다 경로가 그냥 소비가 좀 빠르게. 칠링해졌을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그래서 그 힘이 좀 이어져서 내년까지도 뭐 저도 침체가 오지 않는 네, 그런 네, 정도의 기반은 있지만 아까 그 대가는 장기금리 올라온 데 대한 부담이 있고 예. 한계형이나 취약차주들한테 미국도 그러니까 지금 네. 신용카드 연체율이라든지 어, 왜냐면 토론도. 미국은 카드론이 그 대출 중에 지금도 예. 속도가 안 주는 건 카드 대출 뿐인데 왜냐면 소비를 그렇게 쉽게 못 줄여요. 소비를 그렇게 쉽게 못 줄이다 보니까 카드론이 미국은 20%대 이자거든요. 우리는 상상 그걸 쓰고들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급등하는 거죠. 그런 리스크들을 보면 그리고 아까 구조적인 변화들이 생기지 않았냐. 뭐 레짐 체인지 얘기하시는 학자들도 있고 많이들 얘기했습니다. 예, 뭐 그런 것들도 저도 고민하는 바인데, 아까 제가 그래서 뭐 한번 강조드렸던 게 각 경제 주체들이 지금 얹고 달리고 있는 그 부채의 양이 너무 많다. 네, 커요. 너무 어. 크고. 그 다음에 지금 옐런 재무장관도 꼭 비슷하게 얘기 한번 질문 받았어요. 미국이 재정적자 너무 많이 내고 채권 발행량이 너무 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보잖아요. 미국 매 달마다 그 각 만기별로 입찰이 있는데 그 금리가 급등하던 8월부터 11월 초까지 미국채 입찰이 한 30년에 한 번 정도 뻥난 거 빼고는 나머지는 평균 수준 이상 투자자들이 사겠다고 막 들어왔었거든요. 뭐 중국이 미국채를 팔아서 일본이 미국채를 팔아서 아니요.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최근에 가계가 이 높아진 금리 대해서 가계가 미국채를 열심히 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수급이 쉽게 균열이 생기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옐런 재무장관도 항변하는 게 우리가 발행한 채권량이 소화불량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었다. 그리고 발행한 채권들 만기가 대부분 1년 이내 TBD라고 하는 그렇죠. 짧은 만기 채권 위주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8알이 그 정도 만기 짧은 채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구절절히 얘기 드리는 게 뭔가 변화가 생겨서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지 않겠냐. 지난 3년간 아까 미국의 평균 실질 성장률이 3%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지되는데 내년도에 미국 성장률 컨센이 지금 아무리 높게 봐도 1%대거든요. 1% 중반 정도거든요. 그럼 21년에 좋았던 값 빠지고 내년에 1%대 값 들어오면 올해도 원래 0%대 보다가 2%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내년에 그 경로면 금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유지가 될 거다. 저는 쉽지 않다. 그 양적 긴축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2019년 상황하고 좀 비슷해질 거다라는 그런 염두에 두시고서 혹시 양적 긴축을 계속하다 보면은 지금은 뭐 역내포가 좀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서 그 도와주고는 있는데 결국은 이제 좀 계속하다 보면 은행 지준 문제 날 거고 이제 머니 마켓에서 또 이제 뭐 금리가 소동이 일어나면 예상보다 빨리 조기 QT와 함께 그게 조기 금리 인하까지도 좀 불러올 가능성을 뭐 단기자금 시장이 요즘 좀 타이트해진 이슈도 있고 연초만 해도 미국 메이저 은행들의 예금금리가 여전히 0%대였다가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예금도 받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갔던 거예요. 왜냐면 예금을 받으면 메이저 은행들이 자산에 그게 지준이라도 넣는 수가 자산에 포함되면서 걔네들이 갖고 있는 SRL이라고 하는 보완제 자본 규제 제가 너무 디테일까지 얘기 드리는데 그런 미국 은행들이 갖고 있는 제도적인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넘치다 보니까 그거를 다른 데 뭐 대출이나 투자도 못하고 그냥 중앙은행에 맡겨놓고 있던 거예요. 그게 아까 역랩 그 초과지준 형태로 갖고 있는데 그걸 역래포로 돌리다가 최근에 금리가 올라오니까 MF 시장으로 막 빠져나가면서 그게 조금 자금 시장이 타이트해지는 그래서 예금금리도 지금 뭐 2%대까지 메이저 은행들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전보다는 타이트해지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5%인데 예금금리 이제 겨우 2%대면 아직까지 단기자금 시장의 잉여 버퍼는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급해지면 중소은행들처럼 예금금리가 5%대 올라가겠죠. 메이저 은행들이. 그 정도의 충격의 버퍼는 있고 그것 때문에 금리나 빨리 들어올 수도 있는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기자금 시장 그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걱정한 것처럼 막 채권시장 자금시장 수급이 타이트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그 정도는 걱정이 되지 않는다. 다만 연준이 내년도에 침체가 아닐 거고 그런 자금시장 그거 전에 금리 나가기 전에 만약에 진짜 뭐 장기 금리 중심으로 조금 저희들 고금용어로 쓰면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거든요. 기간 프리미엄. 그게 수급 문제 때문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또 조금 움직인다고 하면 QT는 먼저 멈출 수 있죠. 장기 금리 위로 움직이잖아요. QT는 먼저 멈출 수 있죠. 거기에 교란이 생기면. 그걸 레리 서머스와 같은 저명한 학자들도 연준이 내년도에 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못해도
금리 단에 장기 금리 쪽에 턴프리미엄 네. 노이즈가 있으면 QT는 먼저 멈출 수도 있다. 그런 식의 보완적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중앙은행들이 긴축도 꼭 꽤 세게 해놨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자산들도 줄이는 과정에서 연준이 그런 것들을 복원시키는 또 이제 정상화시키고 복원시키는 과정에서의 정책적인 여유들은 있을 거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올해 3분기에 좀 예상보다 많이 올라서 거기서 아까 무슨 자산시장의 중심이 예. 부동산이다, 저신용 기업들이 이래서 뭐 어떻게 부채들을 잘 상환하고 투자를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그런 위험들은 조금씩 베껴가는 과정이고 네. 그래서 침체의 가능성을 좀 낮추고 있고 다만 실물 경제 자체가 좀 칠링해지고 물가가 안정범위 들어오면 지금 5%대 기준금리는 굉장히 과도한 긴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 100에서 200bp 사이 정도 되돌리는 건 그렇게 완화적인 정책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리 지금 그렇게 빠진다고 하면 무슨 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완화를 하겠어 얘기를 하시겠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2%대 성장과 2%대 물가만 나와도 훌륭한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지금 5%대가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게 과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최근까지 경제 상황 보면 금리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질 거야 생각하실 수 있어도 채권만 본 저 같은 사람은 조금 내년에 금리 하방에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탐색했던 영역이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금리 인하 기대를 좀 빨리빨리 가져간 거 아니야. 그래서 니네 3분기에 당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올해는 미국만 좋았던 미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약간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봅니다. 금리 올라간데도. 한국은행도 뭐 연준 내리면 이제 바로 그냥 내리겠죠. 그냥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미국 임대 수익률 오늘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임대 수익률 혹시 뭐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주거용은 사실 그렇게 많이 높진 않을 거예요. 최근에 금리도 많이 올라서. 근데 은행 예금 금리가 지금 4% 내외 하는데 우리나라는 임대 수익 사업이 주로 상업용 뭐 건물이나 뭐 이런 거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높다고 하는데 미국보다 낮아요. 한 5% 내외 정도예요. 근데 아까 주거용이 뭐 3, 4%대 임대 수익률을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주담대가 지난 10월 달까지 미국 금리 따라 올라갈 때 주담대가 평균 얼마까지 갔냐면 5%대 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2분기부터 부동산 연착륙 얘기하면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 특히나 강남에 막 신고가 기록하는 아파트 나온다 반짝한다 뭐 부동산 다시 올라갈 것처럼 막 난리였잖아요. 근데 11월 달 들어서 지금 또 확 식잖아요. 이번 주 들어서 정책적으로 좀 은행채 금리도 좀 떨어졌지만 정책적인 지원이 들어오면서 금리가 좀 안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담대가 이번 주에 한 3%대까지 신규 가입자 중 3% 후반대까지 진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년에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올해 솔직히 경제 여건도 훨씬 안 좋았고 그래서 3분기 미국 금리 100bp 올 때 우리나라 10년짜리는 반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미국 금리 60bp 70bp 정도 빠졌잖아요. 우리나라 10년 그거 빠지는 강도는 그대로 같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았다는 거고 제가 부동산 시장 운운했던 게 최근 반짝했던 그 주거용 중심으로 주택시장 중심으로 부동산 좀 살아난다 했지만 간단해 되게 단순해요. 내가 걷어들일 수 있는 기대 수익률보다 비용들 금리의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그 시장이 계속 유지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우리나라 부동산 구조조정 가능성 이 PF 시장이 워낙 지금 상업용 중심으로 우리가 좀 노이즈가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민해보면 우리는 미국보다도 올해 경제도 솔직히 안 좋았고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먼저 낮출 수 있겠어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미국 쪽에서 시그널링만 들어오면 미국이 3분기쯤 인하한다 했잖아요. 저희는 하우스비는 우리나라도 3분기라고 찍어놨는데 내심은 미국 쪽에서 이제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뭐 신호들이 사전적으로 좀 나오겠죠. 5월이나 6월 달에 FOMC 때 이제 그 정도 나오면 우리는 그보다도 빨라질 수도 있다. 사실 미국 시장 금리가 뭐 내년 상반기에 50에서 100bp 내려가면 뭐 환율 쪽에서 이제 부담은 거의 사라진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이고. 아니 지금 보세요. 벌써 원달러 환율 1,300원 내에서 우리 3분기 좀 리스크할 때 1,350 넘어갈 때만 해도 또 뭐 대금리차 운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지금 벌어진 대금리차 때문에 1,300원대 환율을 좀 정당화하고 있지만 미국이 낮추면 우리보다 또 세게 낮출 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뭐 1,200원대를 좀 넘나들고 있는데 완전 이게 안전선호 쪽으로 그러니까 완전 그 위험선호로 전환되지 않는 한 환율 하락이 조금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안전선호가 달러가 좀 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래도 내년도 가면 생각보다 환에 대한 리스크들은 대금리 차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이 줄 것 같다. 그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2분기 때 약간 미국에서 리세션 삘이 나서 달러가 다시 안전자산으로 좀 강해지더라도 한국은행은 그래도 뭐 연준에서 신호 나오면 조금 더 앞당겨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나라는 지금 정책당국에서 매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네. 부동산 시장이 또 우린 내년 4월 달에 총선이라는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전후에 이 부동산 구조조정의 강도가 우리나라 전체적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은 물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국은행도 얘기하지만 그때 가면 또 어떻게 이제 정책 네. 스탠스가 바뀔지 그게 제일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파트장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좀 종종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열띤 인사이트를 좀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